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프로축구 K리그2 수원 삼성 지휘봉을 잡은 이정효 감독이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수원 사령탑으로 첫 발을 뗐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취임 일성으로 선수들의 자세와 태도부터 바꿔놓고 싶다고 말했고, 수원이 원하는 큰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프로농구 경기 후 기자회견에 불참한 한국가스공사 강혁 감독이 제재금 징계를 받았습니다. 강혁 감독은 지난달 27일 SK와의 홈경기에서 종료 직전 안영준에게 실점해 1점 차로 패배한 이후 득점 과정에서 트래블링이 지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기 후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KBL은 강혁 감독에게 제재금 50만 원, 구단에는 경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가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남긴 엔초 마레스카 감독과 결별했습니다. 첼시 구단은 마레스카 감독과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결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BBC는 손흥민의 후계자로 불린 토트넘 호스퍼의 윙어 브레넌 존슨은 크리스털 팰리스로 이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경우 오타니의 LA 다저스 대신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고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공언했던 일본인 우완 투수 이마이 다스야가 휴스턴 애스트로스에 입단했습니다. AP통신과 MLB.com 등은 휴스턴이 이마이 다스야와 5,400만 달러, 약 781억 원의 3년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휴스턴 로켓츠가 아멘 톰슨과 케빈 듀란트의 쌍포를 앞세워 현지 시간으로 새해 첫날인 오늘 경기에서 브루클린 네츠를 120대 96으로 크게 이기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서우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축구장 가는 길은 새해 첫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월드컵이 열리는 해는 항상 축구가 주역이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대표팀을 향한 시선이 그렇게 따사롭지는 않지만 우리 또 선수들이 본선 가서 좋은 성적을 내서 그런 시선들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길 바랍니다. 네. 네, 월드컵이 있는 해는 사실 국내 프로축구는 들러리처럼 되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늘 아마 말씀드리게 될 이정효 감독부터 시작해서 국내에도 굉장히 신선한 에너지를 몰고 오는 재밌는 소식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재밌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축구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그 월드컵의 해기 때문에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이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월드컵이 있는 해는 보통은 그 해가 여름에 이제 그 해 딱 중간쯤 되는 6월, 7월 정도에 월드컵이 열리고요. 그래서 1, 2월에 전지훈련도 하고 그때부터 많은 언론에서 월드컵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워낙 유럽파가 많다 보니까 어차피 전지훈련 소집이 안 돼요. 그래서 전지훈련은 생략하기로 했고요. 대신 각 선수들이 유럽에서 얼마나 활약하면서 얼마나 좋은 컨디션으로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한국식이라기보다는 좀 더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식의 월드컵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축구대표팀의 일정을 살펴보면은 당장 일단 3월 평가전 상대와 일정부터 확정을 해야 할 텐데요. 네. 사실은 이제 월드컵 본선까지 우리에게 많은 경기 기회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3월에 이제 두 차례 경기를 치를 수 있고요. 월드컵 본선 직전에
아마 2경기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하고 이제 본선에 들어갑니다. 네. 이 4경기는 우리가 본선에서 상대하게 될 3개 팀에 대한 어떤 가상 대결 양상으로 가야 되고요. 일단 3월에 우리 대표팀은 유럽 원정으로 평가전을 치르는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오스트리아와는 평가전을 하는 것이 오스트리아 대표팀 감독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어느 정도 됐고요. 네. 나머지 한 팀은 사실은 이제 포트 1에 속한 강팀들하고 좀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 팀들은 대부분 일정이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같은 조에 속한 남아공을 가상 상대로 할 수 있는 아프리카 팀을 한번 선택해 보자라고 해서 유럽 현지에서 아프리카 팀과의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축구 대표팀과 월드컵에 관련해서는 그 네이션스컵 소식이 우리의 귀를 쫑긋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와 맞붙게 될 남아공 축구 대표팀이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은 뭐 아시안컵, 유럽의 유로, 뭐 남미의 코파 아메리카처럼 해당 대륙의 최고 국가대표팀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근데 네이션스컵은 꼭 이렇게 연초 1월 혹은 뭐 연말 12월 이 정도에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되게 자주 열려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뛰고 있는 아프리카계 스타들이 시즌 도중에 갑자기 사라져서 아프리카로 가버린다. 이런 식으로 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사정이 다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공이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전력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고요. 네. 조별리그에서 남아공은 조 2위를 차지하면서 16강에 진출해 있는 상태고요. 2승 1패를 거뒀는데 한 골차 승리가 2번, 한 골차 패배가 1번. 그래서 이제 골득실에서는 한 골이 플러스 1이 돼 있는 상태로 조별리그를 마쳤고 네. 많이 넣고 많이 먹는 득점도 많고 실점도 많은 그런 식의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뭐 체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어느 정도 전력이라고 파악이 되시던가요? 사실은 뭐 남아공이 피파 랭킹도 그렇고 최근에 있었던 여러 대회에서도 그렇게 전력이 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멤버 구성도 보면은 자국 리그 선수들이 준데 다만 이제 번리에서 뛰고 있는 185cm의 장신 공격수 포스터가 이번 지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에서 계속 득점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반대로 이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던 짐바브웨와의 경기. 짐바브웨는 피파 랭킹 129위의 상대입니다. 이게 뭐 아프리카 팀들이 워낙 뭐 피파 랭킹보다 실질적인 전력은 더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강호라고 볼 수 없는 팀을 상대로 2실점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3골을 넣어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남아공이 뭐 공격으로의 전환 속도는 빠르지만 이런 수비에서 약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보유하고 있는 퀄리티 있는 공격수들 뭐 손흥민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어느 정도 공략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뭐 안심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해봄직하다라는 팀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프리카 팀들의 좀 공통점이라면요. 유럽식으로 현재 많이 정착돼 있고 K리그도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깔끔한 경기 운영.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의도적으로 이제 우발적인 사태 없이 내 의도대로 경기를 풀어가겠다라는 깔끔한 경기 운영이 세계적인 트렌드지만 아프리카 팀들은 거기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번 대회 남아공도 그렇고요. 좀 굉장히 질서 없이 경기를 못 풀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실망스러운 장면도 있는 반면에 뜻밖의 갑자기 드리블로 확 치고 들어가서 득점을 한다든지 네. 이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전력은 뭐 원래 평가대로 한국보다 남아공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변수가 많은 팀이라는 거예요. 네. 그날 그런 드리블 한두 번에 한국이 한 번 당황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는 변수 투성이다라는 네. 것을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상대라는 걸 확인을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일단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상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현재 경기를 뛰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팀의 해외파들이 부상 없이 잘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손흥민 선수는 이제 비시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휴가를 좀 보내다가 영국으로 날아가서 이제 토트넘에서 이제 공식적인 작별 행사를 치르기도 했었죠.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허벅지 부상을 당해가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부상을 털고 30일부터 소속팀 PSG의 팀 훈련에 복귀를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은 출전에 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 맞죠. 그래서 겨울에 뭐 이적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지만 가장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민재 선수는 월드컵을 위해서 일정은 조금은 안정적인 그런 상황 또 루틴 스케줄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바이에른 뮌헨에 잔류하는 쪽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명보 감독은 플랜 A는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3월에 있는 두 번의 경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월드컵 준비 모드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손흥민 선수가 최근 눈길을 끈 부분이 있었는데 피파가 이번 대회가
이제 본인 커리어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세계적인 선수들을 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라스트 댄스의 의미죠. 네. 여기에 메시, 호날두와 함께 손흥민 선수도 또 소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다분히 아마 그러진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올해 첫 국제 대회는 23세 이하 아시안컵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23세 이하 아시안컵은 말 그대로 이제 청소년 대회의 네. 일종이고 아시아에서만 열리는 아시아 축구연맹 주간 대회인데요. 오늘 6일부터 24일까지 개최국은 사우디아라비아고 여기에 아시아의 젊은 선수들이 모여서 각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한국은 예전에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으로 친숙한 이민성 감독이 지휘를 하고 있고요. 이 U23 아시안컵은 한국이 좀 어려워하는 대회에 속합니다. 예, 최근 두 차례 대회에서 우승은 고사하고 4강을 못 갔어요. 두 번 다 8강 탈락했거든요. 그 전 대회는 우승했는데 그 우승했을 때가 뭐 조규성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고요. 최근 두 번의 대회는 한국의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 네. 그래서 이 대회가 좀 고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안 좋은 흐름을 깰 수 있을지가 좀 주목이 되는 대회입니다. 네. 자, 이제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선전을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K리그 이야기로 넘어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K리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열기가 뜨거워 보이는데 뭐 일단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것은 이정효 감독이죠. 네, 이정효 감독은 뭐 이미 지난 2년 정도는 K리그 팬들에게는 뭐 그냥 한 명의 명장을 넘어서 슈퍼스타가 됐죠. 네네. 그런데 이번 수원 삼성으로 팀을 옮기는 과정에서 저 국민적인 어떤 슈퍼스타로 떠오른 것 같아요. 이 감독이 1부 리그에서 충분한 성공을 거두면서 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2부 리그로 가는지, 그리고 2부 리그에서 지금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해야 되는 왕년의 명가 수원 삼성의 감독을 맡았다는 과정, 그 과정에서 여러 스토리들이 흘러나오면서 지금 세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정효 감독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축구 관련된 그런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사에서도 이정효 감독 컨텐츠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역시 이정효 감독에 대한 비상한 관심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일단 풍경 자체가 상당히 좀 재밌었고 의미심장한 풍경이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코치들이 대거 등장해서 함께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광주에서 이정효 감독과 함께 해온 코칭 스태프, 소위 말하는 사단이 네. 한 번에 수원으로 전원 다 왔고 심지어는 추가 코치 영입까지 해서 더 많아진 사단이 꾸려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요즘 축구가 상당히 복잡해져서 감독 혼자 모든 걸 바꿀 수가 없고 호흡이 잘 맞는 분석관, 코치, 피트니스 전문가 등이 팀이 되어야 되는데 이정효 감독이 이번에 자신의 팀이 다 같이 왔다. 네네. 팀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팀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을 수원 삼성이 굉장히 존중해주고 대우해주는 모습에 자신이 진정성을 느껴서 여기에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여전히 K리그나 뭐 다양한 리그에서 감독 혼자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복잡한 세계 트렌드를 따라가는 이정효 감독 특유의 아주 정교한 축구를 하기 위해서 사단이 다 왔다는 거. 이 점에서 우리가 기대를 걸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수원 삼성 관련해서 한 가지 굉장히 궁금한 지점 중에 하나가 홍정호 선수가 수원 삼성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오피셜이 뜨진 않았죠? 네, 수원 입장에서는 오늘 열렸던 이정효 감독의 취임식이 2026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취임식에 모든 초점을 맞추느라 지금 영입이 어느 정도 확정된 선수들에 대한 발표는 아직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르면 주말부터 아니면 늦어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의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홍정호 선수는 이미 영입이 확정이 됐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서 오늘 오전 진행됐던 팀 훈련에도 참가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8년간 몸담았었던 전북 현대와 이제 재계약 협상이 종료되고 나오면서 새로운 팀을 찾았는데 이정효 감독이 홍정호 선수에게 직접 통화를 하면서 적극적인 프로포즈를 한 결과 홍정호 선수의 마음이 이정효 감독이 있는 수원 삼성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홍정호 선수가 전북을 떠나면서 SNS에 올린 글이 좀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 상당히 장문의 글이었는데 네. 자신이 왜 전북을 떠났고 왜 수원으로 갔는지를 이제 해명하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수원 삼성이 2부에 있어서 실감이 잘 안 되지만 사실 전북과 수원은 라이벌 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과의 재계약이 되지 않은 선수가 하필이면
FA로 수원에 간다. 네. 이게 상당히 전북 팬들로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팬들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건데요. 뭐 요약하면 내용은 전북과의 협상 결렬이 먼저고 수원을 가기 위해서 전북을 걷어찬 것이 아니다. 둘째로 협상 결렬이 자신이 뭔가를 요구해서가 아니고 전북 구단이 이제 금전적인 이런 조건보다는 진정성 같은 그런 감정적인 측면에서 좀 미흡했다. 둘째로 전북 구단이 자신을 내보내려고 했던 게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등등의 이제 사정을 밝히면서 자신이 전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명장이 되어가고 있는 이정효 감독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를 설명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뭐 억울한 마음에 올린 글이기 때문에 10분 그 감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이 그림 자체가 썩 아름다워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저는 한편으로 홍정호 선수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게 네. 이런 자신의 상황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수원으로 가버리면은 사실은 전북 팬들에게 배신자의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거든요. 뭐 우리가 유럽 축구에서도 보면 이제 라이벌 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전 소속팀 팬들이 굉장히 분개하면서 유다라는 네. 그런 별칭까지 붙이잖아요. 뭐 루이스 피고도 그랬고 솔 캠벨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홍정호 선수도 사실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는 좀 그런 류의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홍정호 선수의 입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진실을 또 알게 된 팬들은 그런 생각이 또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라면서 어느 정도 또 돌아서면서 홍정호 선수에게 결별에 대한 그런 응원과 박수를 보내는 팬들도 많아졌거든요. 저는 홍정호 선수가 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어느 정도는 또 순리가 아니었나 생각도 들고 반대로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홍정호 선수의 입장에 따르면은 좀 8년간 팀에 헌신한 레전드급 선수에 대한 좀 마지막에 그런 존중이라든가 배려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한 부분도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전북도 밝힌 입장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12월 6일에 정종용 감독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구단 측에서 입장도 어느 정도는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정호 선수는 뭐 기정사실화된 채로 이제 수원 삼성에 가는 것 같고 수원 삼성이 이정효 감독을 데려오면서 많은 선수들 내보냈습니다. 어떤 선수들로 그 빈자리가 채워질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이정효 감독 선임에 앞서서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나가게 되는 계약 만료 선수들이 줄줄이 팀을 떠난다는 발표가 났는데 한 10여 명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나가게 됐거든요. 뭐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베테랑만 해도 뭐 이기재, 황석호, 김민우 그리고 좀 외국인 선수 레오 세라핌 이런 선수들 다양한 선수들이 네. 그리고 좀 유명한 선수들이 나가게 됐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갔는데요. 홍정호 선수가 수원을 선택한 것도 이정효 감독의 영향이 있는 것처럼 이정효 감독의 어떤 매력,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적인 매력이 아니라 이 감독과 함께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실력이 늘고 네. 장차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선수들이 대거 모여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이 지금 2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 영입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뭐 알려진 선수, 발표되지 않았지만 알려진 선수로는 홍정호 선수와 호흡을 맞추게 될 중앙 수비수 송주훈 선수 영입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광주 시절 예제자로서 국가대표까지 승선했다가 미국으로 진출했는데 잘 풀리지 않았던 선수가 있습니다. 정호연 선수. 국가대표급 미드필더 정호연 선수도 이제 부활을 위해서 수원으로 온다고 알려져 있고요. 거의 공격부터 수비까지 모든 포지션에 준척급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이정효 감독의 축구에 맞는 또 새로운 판을 짜게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분위기면은 팀 자체의 긴장감도 돌고 또 그리고 이제 생동감도 돌면서 내년이 아니죠 이제 올 시즌 다가올 시즌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은 이제 광주시를 그랬고 오늘 이제 수원 삼성 취임식에서도 그 본인이 항상 지향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성장과 발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지금 기존의 수원 선수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긴장감도 있지만 기대감도 있을 거예요. 지금 K리그 안에서 가장 명확한 전술 지향점 그리고 거기에 맞는 훈련 세션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정효 감독하고 함께 했을 경우 내가 어떤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을 거고 또 이정효 감독이 지금 홍정호 선수와 같은 굉장히 네임밸류가 높고 경험이 많은 선수를 선택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어린 선수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 선수를 보면서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그런 부분만 극복해낸다고 하면 긴장감을 극복해낸다고 하면은 이정효 감독의 축구에 빠르게 녹아들어서 팀 전체가 또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지난 시즌 우승팀 전북은 홍정호 선수뿐만 아니라 주전 선수의 대거 이탈도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가서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풋볼리스트의 김정윤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026년 K리그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 무려 11개 구단의 사령탑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전혀 새 판이 짜여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1부와 2부를 통틀어서 굉장히 굵직한 감독 이동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이정효 감독이 뭐 2부에 있긴 하지만 뭐 엄연한 명문이기 때문에 네. 갈만한 팀인 수원 삼성으로 갔고요. 그리고 1부에서 뭐 우승 후보, 지난 시즌 우승팀 전북 이 팀도 정종용 감독이 왔고, 울산 현대 같은 경우는 감독 선임에 좀 애를 먹다가 결국 레전드인 김현석 감독이 왔고요. 또 연쇄적으로 많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 11명이나 되는 감독이 대이동을 하면서 내는 팀도 늘었어요. 그래서 29개 팀의 사령탑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루에 6개 오피셜이 떴고, 또 그 이후에 나온 감독 선임 소식은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네, 충북 청주가 포르투갈 출신의 마누엘 레이스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이 레이스 감독이 K리그에 가세하면서 제주의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 그리고 파주 프론티어의 제라드 누스 초대 감독까지 포함해서 2026 시즌 K리그는 총 3명의 외국인 지도자가 현장을 누비게 됩니다. 2025 시즌에는 전북의 거스 포획 감독 1명뿐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포획 감독의 성공이 낳은 효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동안 좀 외국인 지도자, 외국인 감독들에 대한 문호가 어느 정도 닫혀 있다라는 평가를 받던 K리그가 이제 포획 감독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문을 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종용 감독이 전북으로 떠나면서 그 사령탑 선임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던 김천 상무인데, 김천 상무가 주승진 전 대구FC 수석 코치를 감독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정종용 감독이 지난 2년 반 동안 상당히 많은 업적을 남겨놓고 간 김천 상무인데, 주승진 신인 감독이 또 그 뒤를 잇는 성공을 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대대적인 감독의 변화, 왜냐하면은 2026년이 K리그 2 팀들에게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 뒤에 이제 일부 팀들을 늘리기로 하면서 승격의 문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4팀이나 승격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승격팀이 뭐 예전에는 기껏해 한 팀, 2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3팀으로 늘었는데 4팀이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2부 자체도 상당 팀이 많아서 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기존에 뭐 한 3, 4위 정도 하다가 아쉽게 플레이오프를 뚫지 못해서 승격을 놓쳤던 팀들은 네. 이번에는 거의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3, 4위 이상은 하자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값이 있는 감독들이 2부로 대거 가고, 또 이제 2부에 있는 좀 돈을 쓸 수 있는 팀들이 상당히 과감한 연봉을 제한하면서 선수들을 지키거나 오히려 일부 선수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K리그 2로 이번 시즌 강등된 대구도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죠. 네, 대구도 수원 못지않은 변화가 있는데요. 선수는 이제 10명이나 팀을 떠났고요. 코칭 스태프도 5명이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이적 시장에서 수원 못지않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팀 역시 대구거든요. 김병수 감독과 함께 호흡을 맞췄었던 애제자들도 지금 대구로 향하고 있고, 새로운 외국인 선수도 곧 당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에게는 어느 정도 관심도가 가려진 측면이 있지만 대구의 전력 보강도 만만치 않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승격된 팀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천은 어떨까요? 네, 부천은 좀 눈에 띄는 영입이 있었습니다. 성남에서 K리그 2 2부에서 최고의 풀백으로 성장한 신재원 선수를 영입했어요. 뭐 레전드 신태용 전 울산 감독의 아들이기도 한 신재원 선수인데, 이번에 올라간 부천으로 합류하면서 부천에 좀 야심을 보여줬고요. 또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소위 천재 미드필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윤빛가람 선수도 부천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젊은 선수와 좀 노장 선수 고루 영입을 하고 있고요. 또 수원에서 연령별 대표 출신인 미드필더 김상준 선수도 왔고, 사실 앞으로 나갈 선수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자리를 미리 채우는 성격, 그리고 일부 경쟁력을 높이는 성격을 겸비해서 부천이 다양한 선수를 영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전도 오늘 연이은 선수 영입 소식을 전했네요. 네, K리그 1 울산 HD의 양 측면을 책임지던 엄원상 선수하고 스웨덴 출신의 외국인 선수 루빅선 선수를 한 번에 영입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측면의 속도와 파괴력을 얻게 된 대전인데요. 뭐 엄원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황선홍 감독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 당시에 함께하면서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선수고, 루빅선 선수 같은 경우에도 K리그에서 지난 3년을 뛰면서 검증이 완료된 선수거든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기동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들을 차곡차곡 보강을 하면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 누수가 적은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선수들이 오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즉 뭐 경쟁팀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 울산, 서울보다 대전의 전력이 더 강해진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2026 시즌은 대전이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밖에 또 어떤 오피셜들이 눈길을 모았나요? 네, FC 서울은 후이즈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후이즈는 2부 K리그 2에서 성남의 공격수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러니까 이미 국내 적응이 끝난 선수입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FC 서울이 기대를 더 거는 좀 재밌는 또 기분 좋은 인연은 서울의 예전 외국 선수 중에 몰리나라고 있었습니다. 네. 몰리나 선수가 콜롬비아 출신인데 똑같이 고향이 콜롬비아 메데인이라서 몰리나의 뒤를 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조영욱 선수가 FC 서울의 유소년 팀 출신의 성골 유수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선수였는데 이번에 계약이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최고의 대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잔류를 택하면서 또 낭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승격맞이 공격 보강이 있었는데요. 이정효 감독이 광주에서 많이 성장시킨 측면 공격수 오후성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포획 감독에 이어서 선수들도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홍정호 선수는 앞서서 저희가 얘기 드렸고, 주장 박진섭 선수는 중국의 저장 FC가 이 선수에게 매겨져 있는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고 지금 영입한다는 것이 거의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송민규 선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굿바이 오피셜 띄웠고요. 한국영 선수는 이미 대구 FC로 이적을 했습니다. 권창훈 선수도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제주로 가게 될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전력이 좀 이제 빠진다라는 지적이 있긴 한데, 하지만 전북은 전북일 거고요. 지금 새로운 선수들을 채워 넣으면서 보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거론되는 선수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의 박지수 선수, 그리고 포항의 수비형 미드필더 오베르단 선수의 영입에 근접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뭐 지난 시즌 우승에 이어서 지난 시즌 굉장히 좀 처참한 성적을 얻었던 울산도 많은 변화가 있어 보이는데, 과연 이 변화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새롭게 어떤 판이 짜여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K리그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정 기자, 김정 기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